철학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시장이 1월달 빨간 양봉이 그려진 하루였습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의 예능화,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지요. 주식을 예능으로 배우는 거 쉽게 배우겠다는 건데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능 속으로 들어간 주식이 사실 투자라기보다 그리고 투기에 가까운 풍경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각광받던 때가 2021년 1월 달이었죠. 개인들이 물밀듯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호모 현상이 이뤄졌었던 때 주식이 게임하고 스포츠처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예능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작년과 올해, 어제까지의 흐름들로 익히 알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초보 투자가에게 관대하지가 않죠. 그죠? 자, 그 속에서 저도 제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MTN 오기 전에 2005년부터 키움에서 고객 수익률로 매년 상을 받았고 또 작년과 그리고 지난해죠. 부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나쁘거럽지만 저도 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하시거나 또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김기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카톡 공간이 생깁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속에서 시황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흐름이기도 하죠. 자, 일단 미국의 고용 증가세는 약화됐지만 실업률 개선, 실업률만 보죠. 실업률이 3.9%까지 하락하면서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내려왔죠. 22개월 만에 재차 4%를 하회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놓여지면서 미국의 트리플 긴축 우려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12월 17일, 12월 22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거기서 대차 대조표 축소 때문에 사실 글로벌 시장이 경기를 보인 부분, 여러분들 테이퍼링 한다는 거, 그리고 올해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3번에서 4번 인상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 12월 FOMC 때 대차 대조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결국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을 축소할 때 나름대로 시장이 조종받았었던 모습, 이것이 일정 정도 연출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형주 쪽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점 대비 어제 그저께 저점으로는 10% 정도 조정을 보였었던 부분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차 대조표와 관련된 부분 너무 우려하지 말아라. 넌 US와 국내 대형주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던져줬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을 내년 하반기 부분 정도로 생각한다. 혹시 그것마저 빨리 오면, 그죠? 금리 인상이 3월 달에 시작을 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빨리 오게 되면 시장이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 심리가 일정 정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 국채 금리가 1.8%를 넘어섰기 때문에 물론 작년 2020년 3월 말 고점이었던 1.746%를 넘어선 부분, 그것을 넘어서서 1.8%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약세가 어제까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할 거다? No, 넌센스입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근거 부분을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가운데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연준이 2017년도 6월 달에 자산 재투자 축소 계획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서 2017년 10월에 자산 재투자 축소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파란색 라인 부분이 S&P 5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S&P 500은. 그러면 도표 딱 보니까 이쪽, 그죠?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조정을 보였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했다고 시장이 몰락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 그렇게 약했느냐? 그 이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 속에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통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1.25%로 인상한다. 그죠? 그 부분도 가시화되는 흐름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성장주의 하락 부분이 세게 진행됐었죠. 자, 한국 월간 가계부채 증가율입니다. 이미 꺾여서서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정도 1월 달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 하향 부분이 일정 정도 더 진행될 거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주요 대출금리 부분이 뭐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알 필요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러한 요인 부분들을 선반영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LG에너지 솔루션 공모가 오늘까지 기간 수요 예측이 있고 다음 주 17일, 18일 날 공모받는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받기 위한 기관들의 매도, 그죠? 올드머니가 나가고 뉴머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있었던 기존 주식을 일정 정도 비중을 축소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받고 싶은 그런 자금, 거기에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도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공모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할까 말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상장 후 전체의 85.5%가 최대 주주와 우리 사주 물량이 보호 예수로 묶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5.5%니까 14.5% 남아요. 14.5% 중에 10%의 기관 투자자 중에 보호 예수 없는 물량만 상장 후 유통이 가능하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해서 의무 보유 기간 확약 부분을 길게 하면서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제 유통 물량은 10%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CATL이 지금 약 230조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70조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증시의 블랙홀, 수급의 블랙홀 부분이 진행됐던 겁니다. 어떤 부분? 시총 상위지 부분을 일정 정도 매도해야 되는 거죠. 왜? 개인 투자가하고 틀리게 기관이나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편입을 해야 돼요. 왜?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5%만큼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고 5% 떨어지면 5%만큼의 마이너스만 내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도 더 심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구조 흐름 속에서 관련 ETF나 관련 펀드, 관련 흐름 부분들 속에서 물량이 일정 정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수급적 요인이 있었다. 또 있습니다. 그죠? 또 안 좋았었던 부분이 제가 아주 분노스럽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이야기. 그죠? 거기에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중단하고 펀드런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이번 주였어요. 자,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막 쓰여 있습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이력이기 그쪽 라인에 비중 7.42%, 4.8% 이쪽 이 수치에 놓여 있는 부분은 환매받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오스템 편입 펀드 106개 중에서 그죠? 그 편입에 일정 정도 비중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넣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 펀드에 손해가 났다 해도 크게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면 여러분들 몇 프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펀드 수익률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중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편입이 높은 비중을 가진 펀드에서는 펀드 환매가 일정 정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시장이 여러 가지 수급적 요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매도가 나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관이 5조 3천억 매수했었던 부분 지난주 수요일까지 다 나갔죠. 매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매도가 좀 더 나왔던 부분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와 관련된 이런 기관 매도, 사모펀드 쪽 물량 이런 부분들의 수급 악화 요인이었었던 거지 대차대조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마하 10 미사일 1분이면 우리 머리 위에 온대지요, 미사일이.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되죠.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불거진 금리와 관련된 트리플 악재, 그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 대조표 축소, 이 악재와 그리고 그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수급,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부담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악재 다 나왔네요. 종합 세트로. 더 나올 거 뭐 있습니까? 기대하시나요? 더 나올 거를? 이렇게 악재의 종합 세트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매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 추세가 돌아 나왔다.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된다. 287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주식은 계속 매수 쪽으로 바라보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던질 겁니다. 질문을. 도대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낫겠느냐? 시장이 추세 하락 부분에 들어오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일정 정도 깎이게 됩니다. 그것은 맞죠.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변화가 일어나서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쪽 경기 민감 섹터가 일정 정도 반등 들어왔어요. 반등은 반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뭐죠? 반도체, DDR5 그리고 파운드리. 파운드리의 누굽니까? 동부 하이텍. 오늘 신고가 경신했죠. 그죠? 이런 쪽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연결해서 자율주행 이런 쪽 부분들을 종목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올해 1월은 작년 1월과 틀리다. 어떤 부분이 틀리냐? 작년 2021년 1월 11일 날 코스피 3266포인트 찍을 때 여러분들께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단기 고점이 나왔다. 그죠?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점을 형성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악재가 나왔고 모든 내려온 부분이 어제까지 모습입니다. 이 원고는 어젯밤에 작성을 한 원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자, 줄기차게 정말 주식 갖고 있는 게 싫을 만큼
그죠? 아플 만큼의 흐름 부분으로 내려온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해야 되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펀더멘탈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에는 12개월 예상 EPS 증감률이 우리나라가 아주 독보적으로, 그죠? 좋았었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2021년 연초에 이런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단기 고점을 찍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안 좋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 그죠? 왜? 전년도에 기저효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의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00을 이야기하고 2,600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N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냥 올라왔나요? 그죠? 유동성의 힘만으로 올라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자체만으로도 황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의 실적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죽을 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2차 전지가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선이면 조선, 철강이면 철강. 그죠? 이 업종 대표주들은 나름대로의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전년도 12월 달에 비록 무역 수지 적자가 5.9억 달러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면 지금은 매수의 적기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봅니다. 대차대조표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대차대조표가 문제라면 대만 어제까지 이 모습입니다. 신고점 경신하고 조종을 이렇게 양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죠? 같이 망가져야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모습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어제의 모습이었는데 대만 괜찮잖아요. 괜찮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한국과 대만의 중하권, 이 증시의 차별화 흐름, 대만이 가장 세고 한국 코스피가 중국, 두 번째 중국, 밑에 홍콩은 더 밑에 뭐예요? 아, 뭔가가 차이가 있구나. 대만이 강한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가 중간인 이유가 있고 저기 싫지만 중국과 홍콩 이쪽은 더 약한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했죠. 중국은 1, 4분기에 경기 저점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과 대만의 제조 PMI 지수 추이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 증시 차별의 가장 큰 요인은 대만 총 수출, 대만의 수출 부분과 한국의 총 수출로 보게 되면 2021년 7월부터 대만의 수출이 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같이 조종을 받던 대만 증시는 수출 호조가 우리나라보다 더 컸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수출 호조의 가장 핵심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약했고 그 차이가 주가지수의 차이를 갖고 왔다. 이게 이제 그 차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대만의 대미 수출 비중은 이렇게 증가를 했죠. 우리나라는 밑에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중하권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때문에 한국과 대만,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과 대만의 차별화 이 이야기를 하니? 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장도, 그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든 테이퍼링을 하든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하든 실적이 있는 나라는 괜찮다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실적이 있는 섹터와 종목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유동성은 다소 약화되더라도 실적이 좋은 쪽 라인 부분, 그 명약 관화한 실적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2022년 경제 핫 이슈, 우리가 상반기에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네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노라고 판단된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세요. 네 가지 중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중국,
1, 4분기에 경기 변곡점을 맞이할까? 여러분들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중국이 아직 강력한 경기 부양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동계 베이징 올림픽. 그죠? 그 부분, 그것이 지나야 그 전후로 해서 경기 부양이 나올 거다. 왜?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12월 달 말씀드렸죠. 12월 나오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국에서 가장 고점이 되고 그 이후로 내려올 가능성의 징조가 보인다. 그죠?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오늘 10시 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죠. 예상치보다 다 하회했습니다. 그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회된다면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지난달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이라면 중국의 경기 흐름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부양책이 춘절이나 동계 올림픽 이후에 나온다면 경기 회복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예스. 두 번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떨었잖아요. 그죠? 오미크론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오미크론의 조정은 끝났다. 2820포인트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아시아의 주요 전자산업 생산국 제조업 PMI가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중요해요. 델타 변이가 발생했었던 7월, 6월에서 7월 부분, 이때 아시아 제조국들,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PMI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뭐 오미크론의 확산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급망 리스크도 일정 정도 그전보다 줄어들 거라는 거. 그리고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요즘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그죠? 무지무지 복잡하고 무지무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설명을 드리죠. 자세한 내용은 김기수 유튜브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해서 나오는 부작용.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출발점 부분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셔라. 그리고 국내 대선 전후 금융시장 흐름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큰 변화 없다. 뭐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할 때마다 주가 지수의 흐름 부분들이 움직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갑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의 흐름 부분은 정책적 모멘텀에 의한 부분 정도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글로벌 시장의 핫 매크로 이슈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근거에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매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니까 1, 4분기 실적이 확실한 섹터와 확실한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바쁘게 왔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시트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부족인데 여하튼 뭐 이 시간이 조금 모자라고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조금 있다가 MTN 밴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제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저렇게 조금 못생겼죠? 온라인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에게 길지도 않습니다. 짧고 굵게가 제 모토입니다.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실적 장세의 신호탄이 올랐다. 그리고 시장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려울 때 공부를 해야 그죠? 그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그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주식은 예능이 아닙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